한반도에 멸망의 기운이 감돌고 있다면, 또 가능성이 있다면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습니까? 아, 이거 안 멈출까 봐 빙하기 온다고 막 그랬대, 이거. 근데 이제 화산 폭발 지수는 4밖에 안 된 거죠. 이야, 이 정도고요. 분출물 양을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게 화산 폭발 지수가 그런 건데요. 화산 폭발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갈 때마다 이 폭발물의 양이 10배씩 증가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화산 폭발 지수 한 8 정도 되면요. 뭐 성층권까지 올라가는 그런 폭발을 성층권이요? 네, 예. 굉장히 강한 그 얘기는 지표에서부터 거기까지 화산재로 다 한꺼번에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터진다면 파괴력은 어느 정도? 1000년 전의 분화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때 천년 분화, 밀레니엄 분화를 크기를 얘기했을 때는 근 뭐 몇천 년 동안 있었던 가장 큰 분화 중에 하나였던 걸로 보는 거고. 외국에서 봐도? 네, 그럼요. 사실 이런 뭐 지진이나 화산을 얘기할 때는 그 원자폭탄 예를 들잖아요. 그 히로시마 원자폭탄의 그 당시 16만 배. 16만이요? 16만 배. 16만이요? 였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 생각하기로는 백두산이 훨씬 더 높은 산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윗부분의 3분의 1 정도가 날아가고 아, 그래서 그렇게 됐다? 근데 그 윗부분만 날아간 것이 아니고 그 지하 깊은 곳에 있었던 그 마그마 방이 싹 비워진 거죠. 그러면서 차가 주저앉았고 주저앉게 된 또 거고 그게 아마 그리고 당시에 저 성층권까지 당연히 올라갔을 겁니다. 예. 이거보다 규모가 훨씬 작은 분화들도 그렇게 네. 됩니다. 그래서 아마 태양빛도 좀 많이 가렸을 거고 당시에 아마 좀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있었지 않았을까 추위도 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당시에 이 밀레니엄 이럽션 때 그냥 우리가 백두산이기 때문에 과장해서가 아니라 네. 세계 학자들이 인정하는 바로는 인류가 겪은 화산 폭발 가운데 가장 큰 것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가요? 우리 백두산이? 네, 백두산이. 그래서 당시 그 화산 폭발 지수라고 하는 것이 화산 폭발 지수 7 정도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우와. 당시의 폭발력이 그만큼 강력했고요. 그런 일이 미래에 다시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또 없습니다. 2025년 백두산 와. 화산의 대폭발 설입니다. 어디까지나. 언제나 이 얘기가 나와요. 백두산 폭발한다더라. 근데 불안하면서도 야, 이거 진짜 설마 일어나겠어?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모릅니다. 근데 설마가 진짜 이게 언제 맞아.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일이라서 오늘 이 백두산 화산 폭발 이야기 그리고 어쩌면 전 세계의 재앙이 될 수 있는 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백두산 화산 폭발설. 이거 신빙성 있는 얘기인가요? 100년 정도 주기로 이제 분화한다라는 어떤 그런 가설들이 있어요. 그런데 최근의 분화의 기록을 보면 소련의 기록입니다. 1925년에 분화했던 기록이 있고, 네, 백두산이? 네, 1903년에도 이제 분화했던 기록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25년이고 100년 주기라고 한다면, 다음번엔 2025년. 이렇게 요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죠. 그래서 2025년 설이 있는 거군요. 네, 그렇죠. 자, 이 동물 살펴봐라라는 말 되게 많아요. 뭐 지진, 화산 직전에 우리보다 먼저 감지한다. 뭐 이런 속설들이 있는데 이렇게 뭐 폭발 전조 증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우리가 뭐 감지할 수 있는 현상들이 있나요? 사실 화산은 대부분 전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 같은 경우에도 아마 사람이 후각으로 감지할 수 없는 가스 같은 거 좀 예민하지 않았을까 생각하는 것처럼 첫 번째로 이제 백두산 정상에 있는 나무들이 화산가스 때문에 좀 말라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저기 하얗게 좀 말라 죽어가고 있는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커다란 화산들, 뭐 유황가스가 특히나 나온다라고 하면 저렇게 말라 죽어가는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천지 일대가 부풀어 오르기도 해요. 아래쪽에서 마그마에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산이 좀 높아지기도 하고
또 마그마가 공급되니까 여기 이제 확장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화산성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당연히 온도도 높아지겠죠. 온도도 높아지고 그래서 저렇게. 온천 같은 경우에도 뭐 60도 정도였었던 온도가 한 80도로 올라가니까. 네. 자, 그래서 1000년 전에 백두산이 폭발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분화를 기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폭발이 있을 것이냐, 과연 어떨지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평론가님과 함께 네. 준비해봤습니다. 네, 밀레니엄 분화에 가까울 정도로 커다란 분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있을지를 한번 시나리오를 써봤습니다. 백두산 지하로부터 상승하는 1000도씨 이상의 점성이 큰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 네. 그야말로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엄청난 폭음과 함께 백두산 인근 지역엔 대재앙이 시작됩니다. 저 살아남을 사람 없겠네요, 정말. 진짜 기도해요. 문제는 천지 칼데라우스 내에 있는 20억 톤의 물. 이거 뭐? 이 물이 뜨거운 마그마를 만나 수증기가 되면서 폭발력을 키우게 됩니다. 동시에 엄청난 양의 수증기와 고온의 돌덩이들인 화쇄류와 화산재가 사정없이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용암은 최대 반경 15km 이상 흘러내리게 되고요. 반경 50km에 있는 사람들과 동물들은 이미 이산화탄소에 질식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데요. 이게 무섭다. 백두산 반경 100km 이내의 지역은 순식간에 용암과 화산재에 파묻혀 모든 것이 마비되고 맙니다. 천지의 물이 흘러넘쳐 인근에는 대홍수가 나게 됩니다. 와. 오. 라하르가 두만강에서 압록강을 타고 흘러 주변 마을을 화산재 홍수로 쓸어버립니다. 이때부터 한반도에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지옥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이 땅에서 인류는 생존할 수 있을까요? 와, 이거는 나라가 없어지. 그러니까요. 아까 25톤이라고 했잖아요. 예. 홍수가 진짜 무서워요. 오히려 저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가 아닌가. 쓰나미 같이. 선생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그 20억 톤의 물이 만약에 백두산 천지에서부터 하루로 흐르게 된다면은 그곳에 마을이 있다고 한다면은 뭐 엄청난 물난리를 겪게 되겠죠. 그래서 화산 폭발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저 20억 톤의 물이 화산 폭발과 함께 만나게 돼서 이루어질 일들이 더 큰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쪽 지역이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점은 좀 우려가 좀 덜하지만 자연재앙으로 보자면 그거 역시 피할 수 없는 아주 큰 재앙이 됩니다. 야, 이 가상 시나리오인데도 진짜 암담합니다. 네, 이 가상 시나리오 자체는 사실 1000년 전에 그러니까 밀레니엄 분화 같이 커다란 분화라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좀 예상을 한번 해본 거고요. 그보다 작은 분화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야기할 때 작은 분화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가장 최악의 상황을 좀 상정하고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악마 같은 이 라하르 재앙 이런 것들은 좀 피할 수가 있는 건지도 궁금하고 저는 그때 뭘 해야 되나요? 이거 막 오면 뭘 해야 돼요, 이 진짜? 대응 매뉴얼이 사실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아직 그런 부분이 있는데 대형 화산이 우리는 북한에서 만약에 이 백두산이 폭발한다고 했을 때도 라하르라든가 화쇄류의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용암도 여기까지는 못 옵니다. 못 와. 그거보다는 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화산재는 올 수가 있거든요. 근데 화산재가 비랑 섞여서 왔을 때 일본에서 실험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실험을 일본에서 많이 했으니까 1cm만 쌓여도 차가 못 움직입니다. 1cm. 뻘 정도 되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동차가 굴러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미끄러집니다. 그런데 그게 도시 한 군데만 마비시키는 것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혹은 경기도권 전체를 만약에 마비시킨다라고 하면 그 인프라가 파괴가 되는 거죠. 그 전기가 통해요. 그러니까 정전이 될 가능성도 높고. 전기가 통해요? 네. 그리고 실제로 대응 매뉴얼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자동차에 화산재가 쌓이잖아요. 그거 닦지 말라고. 이게 다 유리질이기 때문에 닦는 순간 전부 다 그냥 흠집이 쫙하게 나고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차 운행도 안 됩니다. 아마 에어클리너 부분 바로 막히면서 실제 시동도 꺼질 것이고요. 또 콘택트 렌즈 혹시 왜? 렌즈가 뭔데? 렌즈 당연히 돌가루들이 계속 날아다니는 상황이거든요. 그 정도로 날려요? 그럼요. 그럼요. 렌즈 사이사이 들어갈 때 껴서. 각막에 상처를 줄 수 있잖아요. 사실 생각해보면 구름 낀다고 까맣진 않잖아요. 근데 화산재 안에 들어가게 되면 정말로 까매집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호흡을 먼저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 일일 겁니다. 화산재가 공기 중에 이렇게 떠다니고 한다면은 호흡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으니까요.
이 호흡기에 이제 화산재 등이 이제 유입되지 않도록 수건이나 마스크 같은 것들을 착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물을 적신 마스크나 혹시 손수건이 있다면 손수건을 활용하게 될 것이 좋은 방법이고요. 가옥이나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빨리 피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겪게 되는 피해도 사실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상치. 예, 그리고 우리 정부가 의뢰해서 연구가 진행된 겁니다. 물론 북동풍이 부는 날씨에 규모 7의 큰 규모로 분화를 했을 때 이 대한민국에 미치는 경제 피해액이 얼마인지를 예측한 건데, 그러니까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거죠. 그 규모가 11조 1,900억. 11조 1,900억. 적게 잡아. 우리나라는 이제 화산 폭발 규모에 따라 이제 피해 정도가 다르긴 할 텐데요. 아주 큰 폭발, 밀레니엄 일업션 정도의 폭발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영토까지 일차적인 피해가 예상이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 확산에 의해서 만들어진 2차 피해가 아마 주로 발생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물류 대란으로 주로 말미암을 거라 예상이 되고, 그게 이제 항공기 운송 같은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그런 피해로 연결되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아마 우리가 기억하는 가장 최근의 화산 폭발 피해는 2010년도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일 거예요. 비행기 못 뜨고. 비행기 못 뜨고. 왜 못 떴냐면은 아이슬란드 말 그대로 아이스랜드잖아요. 빙하예요. 네. 여기에 뜨거운 용암이 부딪혔으니까 빵 터진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화산재가 11km까지 올라갔거든요. 나뭔 얘기 했어. 11km가 하필이면 그것이 이제 민항기들의 순항 고도야, 여기가.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 항공편의 30%가 마비가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2차 대전 이후에 최다 규모의 공항 폐쇄였어요. 피해 규모가 얼마였냐면 당시에 17억 달러, 우리 돈으로 요 화산 폭발 하나 때문에 1조 8,800억 원의 손해.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백두산 폭발이 1,000배 규모였어요. 와. 이게 만약 말도 터지면 안 돼. 계산이 안 돼. 와. 사실 제일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는 만약에 좀 커다란 분화가 일어났다라고 한다면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누가 가야 되냐면 군이 출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에서 한국이나 미군이나 일본을 들어올 것이냐, 당연히 전 중국 인민해방군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어떤 마찰, 정치적인 어떤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테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매뉴얼을 좀 우리나라도 당연히 같이 공조해서 대응할 수 만들어 놓을 있는 필요가 매뉴얼.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익이고 뭐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남북이 공동으로 연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요. 이거는 인류 전체 차원의 문제입니다.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예측한다는 것은, 우리의 지식이 확장되는 것은 당장 인명을 구한다든가 지금 폭발할 걸 예측을 할 수는 있겠지만 예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구는 살아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꽉 차 있는 마그마 챔버, 마그마 방은 결국엔 때가 되면 분할을 해야 돼요. 어디로든 나가야 되는데. 근데 그걸 줄여줄 수는 없어요. 백두산 영화는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정말 냉정하게 말해서 현실적으로 저는 교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할 수 있는 부분이 피해를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 아니 지금 표정 봐서는 없어요. 미리 주셔야 돼. 새가 없으시죠? 기도하는 제발. 기도하는 제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미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사전에 인지하는 방법이 최선일 거라고 사전 인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전 인지에 도움이 될 만한 기자재를 설치하는 게 필요할 거고요. 네. 지진계 같은 것들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또 지표면에 설치하는 경사계 같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경사계는 지표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들을 이제 바로 측정할 수 있고요. 북한의 경제력으로서는 이런 모든 기자재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네. 우리 대한민국 남한과 공동으로 협력을 하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도움이 될 거고, 우리나라에 이제 도움을 요청한 사례가 과거에 있기도 했습니다. 이 일이 한 2007년도 정도 되는데요. 2007년. 예, 그때 이제 회의에 저도 참석하기도 했는데 북한이 공식적으로 저희 정부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백두산이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자꾸 분화할 것 같은 이렇게 화산성 지진들이 많아지고 정상부가 부풀어 오르는 일들이 인공위성으로 탐지되고 하는 일들이 관측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에 지진계를 여기다 설치해 줄 것을 요청을 하게 됩니다. 공식적으로. 저희는 기꺼이 하겠다. 제공을 하는 게 좋다. 다만 자료를 실시간으로 우리가 받게 해달라. 공유해라.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북한에서는 거절하게 되고요. 근데 거절했던 이유는 사실 뭐 충분히 납득이 갑니다. 왜 그러냐면 2006년 9월에 최초의 이제 핵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 핵실험을 탐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지진계입니다. 근데 만약에 백두산에 지진계를 놓게 되면은
풍계리 핵실험장하고 한 120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거든요. 바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걸 모든 자료를 모니터링을 하고 핵실험하는 걸 모니터링할 텐데 북한도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그 자료를 실시간으로 넘겨줄 리 만무한 거죠. 그래서 이제 북한에서는 실시간으로 곤란하고 필요하다고 하면은 자료를 잘라서 넘겨주겠다라는 역제안이 오게 되는데 그건 저희가 이제 거절을 하게 되고요. 아니 금강산 때 네. 물 방류도 안 가르쳐 주는데 네. 그걸 가르쳐 주겠어요? 네. 근데 백두산 폭발에 대해서는 정말 걱정했던 것 같은 게 당시 이제 임페리얼 칼리지 교수하고 협력을 하게 되거든요. 수년간 이어집니다. 그 협력이. 그리고 결국 논문도 나오고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런 거 보면 정말 진심이었던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걱정했던 거는.